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 정보기술, 최신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딥러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술들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즉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러닝은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머신러닝 기술이 더 발전된 그런 형태가 딥러닝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은 학습, 딥러닝이 되는 거죠. 뒤에 가서 딥러닝 알고리즘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들보다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과 대비해서 머신러닝을 샬로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얕은 학습이란 뜻이죠. 샬로 러닝.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 안 그런 딥러닝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구조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의 주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연관해서 관련이 있는 딥러닝 기술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사용되기 위한 딥러닝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즈니스 분야의 어떤 정보 기술을 위해서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수학적인 그런 설명보다는 개념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은 우리 딥러닝 알고리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딥러닝을 너무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개념적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딥러닝 기술이 비즈니스 분야의 어떤 정보 기술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은 앞으로 향후에 진행될 강의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는 기술하고 딥러닝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사실 딥러닝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여러 기술들을 얘기하고요. 사실 AI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데이터 분석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로봇이라든지 뭐 어떤
기계 자동화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AI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 기술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일부 모아서, 물론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뭐 통계학적인 그런 이제 분석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머신러닝은 사실 AI도 일부 들어있지만 AI 일부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 통계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ML,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기계가 학습하는 그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우리가 기계 학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AI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 머신러닝 안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배우신 뭐 K 니스 네이버라든지 K 민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럴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예,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 뉴럴넷이라고 한 거, 사실 이제 생물체에도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신경망을 그런 이 생물체의 신경망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앞에다가 artificial neural net이라고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ANN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 사람이 만든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활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티피셜 뉴럴넷을 더 발전시킨 개념이, 더 확장한 개념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아티피셜 뉴럴넷이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조금 단순한 형태, 뭐 사실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복잡하지만 딥러닝에 비해서 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딥러닝은 물론 뭐 방법에 따라 틀리지만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인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보면 전통적인 뉴럴넷에다가 더 어떤 기능을 추가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딥러닝, 특히 이 딥러닝 안에서도 우리가 뭐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방법에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신경망,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 플러스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 어떤 그 처리 요소가 더 추가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 사실 그 이전에 뉴럴넷이라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흔히 우리가 데이터를 그 정형 구조, 이 스트럭처 데이터와 언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흔히 나누게 되는데요. 예.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structured data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보면 행과 열로 되어 있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표 구조의 그런 이제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통 이제 structured data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대표적인 형태가 relational databas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 형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 구조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 형태의 그런 데이터 형태를 relational database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relational database 구조 형태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structured data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런 엑셀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unstructured data, 우리가 이제 비구조적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unstructured data는 말씀드린 그런 엑셀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이미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엑셀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이미지 자체를 저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 자체를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 테이블 형태로 말하자면 행과 열 형태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든지 또 영상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우리 이제 강의 영상 같은 그런 뭐 MP3라든지 MP4 파일, MP4 파일 같은 형태, AVI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MP4라든지 AVI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는 GIF나 뭐 빗맵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JPG 데이터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음성 데이터라고 해서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보통 뭐 우리가 MP3나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또는 어, 일부 텍스트 데이터 또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해서 광경 소셜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 흔히 unstructured da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그 전통적인 그 어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뒤에 가서 머신러닝 또 뉴럴넷 뭐 이런 거 보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내부적으로 엑셀 형태의 그런 뭐 수치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을 수치화된 값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에는 물론 이제 딥러닝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대표적인 딥 뉴럴 넷이라든지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든지 이런 딥러닝의 일부 방법들은 전통적인 뉴럴 넷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뉴럴 넷에다 플러스해서 이 unstructured 데이터 형태를 structured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뉴럴넷에다가 플러스 더 추가된 기능이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기능이 더 포함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전처리라고 얘기하죠.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더 추가된 이런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AI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AI 기법인 머신러닝.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AI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그런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AI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머신러닝 안에는 또 뉴럴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더 추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딥러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인데 딥러닝을 이해하시려면 머신러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머신러닝 안에서도 뉴럴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앞부분에서는 이 아티피셜 뉴럴넷, 전통적인 그런 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그 딥러닝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컨볼루셔널 뉴럴넷 또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뭐 어펙티브 컴퓨팅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각 분야,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말씀드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 아티피셜 뉴럴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 아티피셜 뉴럴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걸 꼭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방법이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어떤 분류 문제에서의 어떤 성능,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아티피셜 뉴럴넷의 사용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딥러닝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1990년대에도 그런 개념들은 있었지만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이 뭐 기업에서 별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런 영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같은 게 활용된 뭐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이후로 그 굉장히 그 비대면 강의가 늘어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음성, 영상 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조금 오래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지만 최근에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또 틱톡, 틱톡 뭐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 플랫폼들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로 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상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특히 인터넷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알겠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영상 데이터 또 이미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특히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딥러닝, 말하자면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그러니까 비구조적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구조적 데이터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unstructured 데이터를 structured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이렇게 플랫폼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 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뭐 이 정도 부근인데 딱 맞춰서 또 딥러닝 기술도 비약적으로 2010년 부근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발표가 되고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딥러닝은 말씀드린 신경망 모형 플러스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전처리 기능이 포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신경망을 먼저 알아야지 이제 딥러닝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신경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인식되게 된 이유는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이제 성능, 보통 이제 분류나 회귀를 위한 예측을 위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뛰어나냐라고 보면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linear separab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거는 non-linearly separable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linear separable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국말로는 선형 분리 가능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non-linear separable은 선형적으로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선형 분리 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직선 형태의 어떤 분류선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력 수준, education 레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인컴은 뭐 소득 수준이라고 할까요? 인컴 어떤 사람의 소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 인컴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낮아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좀 정확한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인컴을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인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하고 좀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로 표시된 사람들은 하이 인컴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쪽은 이제 로우 인컴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소득자와 또 저소득자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분리선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고소득자의 그룹이 있고 이쪽 아래쪽에는 저소득자의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형태의 분리선,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고소득자의 공간이고 아래쪽은 저소득자의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쉽게 두 그룹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별표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고소득에 해당되는지 저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이 분리선을 중심으로 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그래서 여기는 선 위쪽이니까 이 사람은 고소득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뭐 학력은 적어 좀 낮아도 굉장히 그 뭐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직선 형태의 분리선으로는 이런 플러스와 동그라미의 데이터들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나눠서 이 선 위에 또 아래 또는 이쪽과 이쪽 이렇게 나눠서 봐도 지금 플러스와 동그라미가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파란색 선,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왼쪽 공간은 하이 인컴이고 오른쪽은 이제 로우 인컴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S자 모양의 이런 분리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S자, 즉 이건 직선은 아니죠. 약 곡선 형태의 이런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 난 리니어한 그런 이제 라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곡선 형태의 분리선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머신러닝 특히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왼쪽과 같은 선형 분리는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비선형 분리를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난 리니어 세퍼러블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그 분리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뭐 예측 문제, 회귀 문제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주황색 선, 오렌지 색깔 선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이 점들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들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회귀 분석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런 오렌지색 라인으로 예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선을 만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선에 매칭되는 요 값이 이 사람의 어떤 예측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들은 지금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는데 이 직선형의 어떤 예측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말고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의 선을 만들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형태의 그런 예측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 그게 가능한 알고리즘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형을 선형 모형, 리니어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초록색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난 리니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 강의 들으시면서 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신경망, 뉴럴넷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뉴럴넷이 이런 뉴럴넷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이 아티피셜 뉴럴넷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생물체의 생물학적인
신경망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신경망이 돌아가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생물체에서의 신경망입니다. 뉴럴넷이에요.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인데 이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을 좀 상세히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신경세포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이 정기적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다음 신경세포에 전달해주면 또 이게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해서 그런 정기적 자극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치과에 가셔서 In human 치과 beings, 치료를 brain 받게 is the 되면 center of the nervous system. 이빨에 대한 어떤 A magnified view of the 자극을 brain 주면 shows a 그 network of neurons. 아픔을 뇌에서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빨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받은 정기적 The 자극을 neurons play 들어오면 그 데이터들을 the 받아서 cell body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경세포처럼 이런 뉴런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해서 이게 처리를 하고 또 뉴런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데이터가 들어와서 쭉 연결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에서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 변형 그 정기적 자극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티피셜 뉴럴넷에서도 그런 들어온 데이터를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측이나 분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해주는 transmission of 과정. nerve 그런 것들을 impulses. 통해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The other type of cell present is the neuroglial cell, which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전통적인 바이올로지컬 뉴런하고 아티피셜 뉴런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의 어떤 그 정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참고하시죠.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네, 잠깐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좀 전에 막 이렇게 뭔가 파란색 그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죠. 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들어온 정기적 자극을 다른 신경세포에 그 망 내에서 신경망 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뉴럴넷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잠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뉴런끼리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 신호가 뉴런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는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처리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앞에서 보신 그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에서 정기적 신호가 뉴런을 거쳐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아티피셜 뉴럴넷에서는 데이터가 정기적 신호 대신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지나 에듀케이션 레벨이나 섹스, 그 다음에 인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뉴런을,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뉴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런, 예. 여기도 뉴런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뉴런이 되고, 다 뉴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뉴런들을 거치면서 데이터들이 전달돼서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크레딧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신용 상태,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파이낸스에서 개인 신용 평가, 퍼스널 크레딧 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형의 뭐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이런 어떤 사람의 나이라든지 학력 수준, 성별, 그다음에 소득 수준 데이터를 넣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출력되는 값은 이제 그 사람의 크레딧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어떤 신용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를 넣어서 바로 그냥 출력만 한다고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신용 등급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중치라고 얘기하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값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개인의 크레딧 등급, 신용 등급 값이 나오도록 모형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이제 뉴런이라고 한대요. 이 동그라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뭐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머신러닝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1943년부터 이런 아티피셜 뉴럴넷의 어떤 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럴넷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신경망, 이 아티피셜 뉴럴넷의 초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1957년에 로젠블렛이라는 연구자가 처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년에 이 초기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실 초기 모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신경망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른 아주 단순한 형태의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성능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68년에 페퍼트와 민스키라는 연구자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통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1982년에 하필드라는 연구자가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인 뉴럴넷, 우리의 전통적인 그 인공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의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에도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서 요 동그라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수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겠지만, 즉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ge라든지 뭐 education 레벨이라든지 이런 그 학력 수준 또는 이제 나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아까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다음 뉴런으로. 근데 이제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가중치라는 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중치를 곱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3번이라고 하는 뉴런 안에 들어오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W1, 3 곱하기 X1 그 다음에 W2, 3 하고 X2의 곱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만들어지고 요게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또 합쳐져서 그러니까 요게 X3라고 하면 요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X4 곱하기 W45 이걸 더해서 요 값이 이제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올 때 출력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크레딧 레이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에서 제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뭐 NLTX 수업이나 이런 다른 수업에서 자세히 들으시고 이제 그 안에는 뭐 AI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그런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요 구조에 나오는 얘기들이 딥러닝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뭐 좀 얘기를 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보신 요 그림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뉴럴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영상이 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